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갑오개혁인데요.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에는 되게 중요하고 큰 사건이 벌어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이 이 시기 진행 중이었고요. 청일전쟁도 이때야. 그래서 갑오개혁은 공부를 할 때 당시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연결을 지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1차 갑오개혁은 어떤 시기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예요. 동학농민운동 당시 정부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을 끌어들였고 그 결과 일본까지 조선에 군대를 보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자 놀란 정부는 전주 화약을 맺어 농민군과 화해를 하고 교종청을 세워 개혁을 하기로 했어. 하지만 일본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왜 이렇게 후졌어? 개혁이 필요해. 이러면서 개혁을 강요해. 그 결과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충청도에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가 개혁을 위해 만든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대신 개혁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이 기구의 이름 기억을 좀 해두세요. 군국기무처였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김홍집을 내세워 일본이 원하는 개혁을 하려고 했어. 자, 여기서 이 김홍집이 당시 권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이 내세운 허수아비였어. 그러면서 일본이 추진한 개혁을 1차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여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개혁에 깊이 관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간섭하거나 주도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개혁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의 주장,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패정개혁안의 내용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즉 1차 갑오개혁은 시작은 일본이 했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했던 개혁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개국기년을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몇 년이야? 2025년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2025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해의 이름, 연호라는 걸 썼어. 이때 당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숭덕 1년 뭐 이런 식으로 중국 황제가 정한 이름을 썼는데 이것을 연호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 개국, 조선이 건국된 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조선이 세워진 1392년 이때를 1년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갑오개혁이 시작되는 1894년은 건국이 된 지 503년이 되는 해니까 개국 503년, 그 다음 년에는 개국 504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세는 거죠. 그리고 과거제가 사라집니다. 이제 새로운 학문과 신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는 여전히 유교 경전과 문학 실력만 평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인재를 뽑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지면서 과거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중앙 조직을 개편하는데 원래 조선은 제일 위에 왕이 있고 그 아래에 의정부와 육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 그런데 이 육조를 8아문으로 바꿨어. 6개였던 것을 8개로 늘리고 명칭을 조에서 아문으로 바꾼 거죠. 즉 예를 들어 육조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호조가 아니라 탁지 아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의 일원화. 요거는 갑신정변 때도 주장을 했죠. 갑신정변에서는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했잖아. 그런데 갑오개혁 시기에는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실시합니다. 즉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것이 갑오개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세의 흡납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면에서는 노비제가 사라지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고문, 때리는 거 너무 야만적이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빠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도 같이 벌을 받아. 이것을 연좌제라고 하는데 요것도 솔직히 불합리하고 억울하잖아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혼, 어린아이가 일찍 결혼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고요. 과부들의 재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패정개혁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주장이 여기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봉건적인 악습이나 나쁜 제도들이 이 시기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이 바뀝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면서 국내에서 일본을 방해할 세력이 사라졌고요. 청과의 전쟁에서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자 이제 여유가 생긴 일본은 서서히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군국기무처에서 김홍집이 자기 마음대로 조선이 원하는 개혁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군국기무처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이끌어 나갈 멤버를 체인지해요. 김홍집은 그대로 두되 일본 쪽 사람을 한 명 더 집어넣어. 그게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일본으로 쫓겨난 급진기아파 출신의 박용효였습니다. 이렇게 김홍집과 박용효가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박용효를 중심으로 좀 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친일적인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2차 갑오개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먼저 조직 개편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의정부를 내각으로, 파라무는 다시 7부로 개편했고요. 지방 제도도 전국을 8도에서 좀 더 세분화시킨 23부로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근대적인 재판소를 설치해 원래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이 재판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재판소를 따로 설치해 사법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사법권을 독립, 분리를 시킨 거지. 그러면 지방관의 권한은 예전보다 축소, 약화되었겠죠. 그리고 사회면에서는 교육 입국조서라는 글을 반포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강해지려면 교육이 중요해. 새로운 교육을 시키겠다면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근대 학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가르칠 교사들이 필요하잖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가 생겨났고요. 또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 그 다음 외국어가 중요하니까 외국어 학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근대적 개혁의 내용을 정리한 홍범 14조를 고종이 발표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해온 개혁의 방향과 앞으로의 목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했어. 이렇게 2차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드디어 끝납니다. 누가 이겼니? 일본이었죠.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었고요. 이 조약의 핵심은 조선에서 청은 완전히 아웃,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또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이 가져가죠. 그런데 이게 꼴보기 싫었던 나라가 있었지. 누구야? 러시아. 러시아는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 이거 내 건데 누구 맘대로 이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 압력을 가합니다. 당시 일본이 잘 나가긴 했지만 더 센 서양의 나라들이 일본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데 어쩌겠니? 어쩔 수 없이 일본은 결국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조선에서는 뭐야, 일본 청나라 이겼다길래 엄청 강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있었어. 그게 러시아구나. 와, 러시아한테 잽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친러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황후와 측근들은 잽싸게 청에서 러시아로 노선을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일본이 추진하던 2차 갑오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급해. 마음이 조급한 거야. 겨우 청을 몰아냈는데 이제 러시아? 조선에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러시아에 뺏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명성황후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었고요.
왕비를 죽였다는 얘기는 곧 왕 너도 죽을 수 있다는 협박 같은 거예요. 지금 경복궁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왕이건 왕비건 죽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지. 이러한 을미사변으로 친러 정권은 몰락하고 다시 친일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친일적이고 급진적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어 새로운 3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개혁은 해가 바뀌고 을미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이때의 개혁도 좀 전반적으로 알아두세요. 먼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을 보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 원래 조선시대 때까지는 음력을 사용했는데 을미개혁 때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해요. 태양력 사용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이었던 것이 양력으로 바뀌면서 1896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양력을 세웠다 이런 의미의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개국 503년, 504년이 아니라 건양 1년, 2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종두법을 실시하는데 종두법은 천연두 예방접종 주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우편 사무도 다시 실시됩니다. 원래 우정총국이 만들어지면서 우편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문을 닫았거든. 그런데 을미개혁 시기 우체사로 재오픈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우편 업무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발령.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길러. 그래서 긴 머리를 상투로 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투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복궁에 있는 고종은 지금 너무 무서워. 자기 부인은 죽었지. 내가 사는 궁궐은 일본군이 쫙 깔려있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밤이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을미사변 이후 곳곳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경복궁을 지키던 군대를 데리고 가. 그러면서 경복궁을 지키던 일본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 틈을 타 고종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비운 사이 상궁의 가마를 몰래 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일본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아관이란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아관파천이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임금이 몸을 옮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러시아 세력이 힘을 키우게 되고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개혁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갑오개혁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대성. 신문제가 폐지되고 과거제가 사라지고 근대적인 개혁이 거의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계는 외세의 개입, 일본이 주도했다는 점이 한계고요. 그리고 국방력 강화나 상공업 진흥 등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갑오개혁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 사건들이 같이 뒤엉켜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사건의 순서를 파악을 해둬야 하고요. 그 다음 1차, 2차, 3차 개혁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이 개혁이 언제, 몇 차 때의 개혁인지 좀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